지금 러우 전쟁은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균형 확 러시아로 밀리니까 이걸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기의 장거리 사용, 러시아 본토 사용 능력을 허가해 준 거고, 이 균형이 맞으니까 러시아는 또 이제 약간 불리하니까 오레시니크, RS-26 루베즈를 또 쏴서 이제 경고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보면 돼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 다리가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면 유럽의 심장부가 뚫려요. 폴란드부터 시작이 다 뚫립니다. 거꾸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의 심장부가 뚫려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사람들은 슬라브 민족을 신뢰 안 해요. 똑같이 맨날 소련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 주냐? 나토도 아닌데. 이게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 그러면 유럽이 무기를 무진장 줘서 러시아를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전술의 핵무기를 쓰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뒤에 줄을 잡고 꼭두각시처럼 놨다 끌었다 놨다 갔다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영토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교착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또 확 밀리면 푸틴은 전술핵을 쓰거든요. 이게 지금 러우 전쟁의 슬픈 비극적인 그림이에요. 누가 못 이겨요.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면적의 3배예요. 그 중에 6분의 1 정도, 한 20% 정도, 18%, 20%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할 능력이 없어요. 장악해도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푸틴의 꿈은 이 상태에서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다리,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요. 이걸 서든 코리도어라고 그래요. 요것만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하고 싶어요. 제안도 했어요. 야, 우크라이나군 물러가면 여기서 휴전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 영토 돌려줄 생각도 있어. 왜냐? 쿠르스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휴전 조건이에요, 푸틴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죠. 메가더 장군이 만주를 원자폭탄으로 폭격하면 전쟁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끝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련이 또 개입을 하고 3차 대전,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그냥 애꿎은 우리 국군들, 인민군, 중공군들만 그 땅 따먹기 싸움으로 거기서 양쪽이 전사가 아주 많았던 거죠. 지금 똑같아요. 트럼프 재선 캠페인 때 이 얘기 제일 많이 트럼프입니다. 24 hours, 24 hours, 24 hours.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 생각이거든요. 30분이면 끝내요. 그 방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푸틴한테는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한테는 지금 전쟁 안 끝내면 무기 지원 안 한다. 만일에 전쟁을 끝내면 푸틴이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도록 너한테 무기를 많이 주마.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휴전협정에 푸틴이 다시 침략하지 못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겠다. 이 정도예요. 그럼 전쟁 끝나죠. 왜냐? 푸틴은 땅 인정받고. 안 그래도 푸틴은 지금 휴전하고 싶어 하는데. 젤렌스키는요. 협박이지. 무기 안 주면 전쟁 못하니까. 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푸틴의 침략 행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푸틴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예측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의 특징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실행에 옮겨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슬프게도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전쟁에는 선악이 없으니까, 냉정하니까, 냉혹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남의 전쟁에 이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무기를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토도 갈려있어요. 그래, 그 정도 못했다. 우크라이나 뺏기는 건 아니니까. 5분의 1만 뺏겼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은 러시아형이 강해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국가가 있고. 뭔 소리? 나쁜 놈이 나쁜 짓 했는데 벌 줘야지. 이런 국가가 일부 있고. 이렇게 갈려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갈 거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이거든요. 그럼 젤렌스키하고 푸틴은 어떤 생각이에요?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는 이걸 젤렌스키가 가진 상태면 현재 국경을 인정해주면 젤렌스키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거 푸틴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전해도 남부에 있는 이게 상징성이 크니까 훨씬 더 많은 면적이랑 맞바꿀 수 있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1월 20일 이전에 완전히 수복을 해야 자기가 남부를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기 어렵고 면적도 아주 작은 5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이 튀는 거죠. 고지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민군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러 러북이 6월 19일 날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어요. 동맹조약은 아니지만 그 안에 동맹조약이 들어있어요. 군사개입.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거든요. 근데 남부 회랑은 어떻게 돼요?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러니까 여기는 인민군이 못 가죠.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놓여야 되는데 이건 침공을 한 거니까. 근데 쿠르스크는 어떻게 돼요? 침공 당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조약에 준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루스크에 민군이 있다. 러우 전쟁은 마무리가 안 됩니다. 한국 전쟁 6.25 어떻게 됐어요? 안 끝났죠? 휴전협정이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것도 휴전이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에 의한 강제 휴전이에요. 젤렌스키는 하고 싶지 않지. 왜냐? 이렇게 휴전되고 영토의 5분의 1을 뺏긴 상태로 전선이 교착되면 젤렌스키는 다음번 대통령 어렵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반드시 많은 영토를 회복해서 내가 잘 싸웠어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 상태에서 휴전을 싫어하죠. 그러나 된다면 강제 휴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아마 찬성 여론이 많을 거예요. 왜냐? 돈 쓰기 싫잖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 왜 찍었어? 돈 벌게 해준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미국이 찍었잖아요 트럼프를. 24hours를 떠든 24시간에 끝난다고 하는 트럼프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안에 그 미국 여론은 동조하겠죠. 나토는 갈리겠죠. 나토는 잘됐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자라는 측이 있을 거고, 안 돼. 저렇게 버릇 나쁜 푸틴 인정해주면 또다시 재범을 할 거야. 라는 쪽 나토는 갈릴 거예요. 갈릴 거고.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마 휴전하는 게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억울한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도 휴전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미국이 중국 째려보거든요. 너네가 지금 러시아 도와주고 있지? 도와주고 있어요. 무기는 안 주고 있지만 이중용도 용품이라고 해서, 자 지금 저를 찍고 있어요. 이 카메라를. 이거 무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전장에 가져가면 전장에 활용이 되잖아요. 이걸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요. 이런 막대한 걸 그 러시아가 사가니까 전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옷감 가져가면 군복 만들잖아요. 타이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장갑차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렇게 보면 중국도 지금 이 전쟁으로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중국이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죠. 눈초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일종의 국제 전과자예요. 푸틴은 국제타법재판소에 이미 제소가 돼 있어요. ICC에.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어요. 전쟁 범죄. 그 다음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국제 전과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시진핑은 전과자일까요? 아니죠. 약간 불량스럽긴 하지만 전과자는 아니죠. 근데 전 세계가 항상 북중러 이렇게 셋이 같이 묶어서 부르거든요. 그럼 듣는 시진핑 기분 나쁘지. 전과자 둘이랑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왜냐, 머니인사이드에서도 아마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보다 중국 국내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계 시장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이 부담을 주거든. 여기에 전과자끼리 또 손잡았거든 북러가. 그러면 또 미국은 맨날 그러거든요 중국한테. 야 너 때문에 네가 안 망하니까 간 거 아니야. 북한군 빨리 보내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중국도 강제 휴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국제 정치는 선악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각국의 실리거든요. 각국의 실리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의 강제 휴전 방안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거다.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휴전이 바람직하죠. 왜냐? 일단 휴전하게 되면 러우 전쟁이 북한군이 선을 못 넘잖아요. 더 이상 파병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EU, 나토도 우크라이나는 특사단까지 와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게 거의 정설이고, EU도 나토도 지금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했으면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는 무기를 지원하면 이 무기가 러시아군을 죽이고 북한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무기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극단적으로 북한군 지원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기술을 준다든지 선을 넘으면 모를까 지금 단계는 살상무기 지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휴전되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날 북한 가기 전에, 북한에 가서 회담하고 조약 체결하기 전에 6월 상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들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한국의 통신사가 질문을 했어요. 한러 관계에 대해서,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가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거든요. 스파시바. 그 다음에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러시아 외무부 루덴코 차관이 우리 협박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이 웃기지 않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관계로 전환했는데 이 북한이랑 사실상 동맹을 맺었으면 우리하고는 파국인 거잖아요. 근데 루덴코가 말했냐? 완전히 파국난다. 아직 완전 파국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 너한테 미련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왜냐? 우리는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만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재건 안 하나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출구는 막혔어요. 영원히 못 나가요. 유럽의 불신. 노르드 스트림도 이미 작동을 안 하잖아요, 거의.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저 북극곰을 믿을까 말까 그동안 했는데 그동안 노르드 스트림 같은 거 가스관 연결하고 그래 착한 곰일지도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죠. 저 북극곰은 이제 못 믿어. 북극 불곰이야. 착한 백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백곰도 착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유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할 거니까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다 해제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재를 계속 부과받는 상황이 되고 유럽과는 경제협력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대서양, 서쪽이 아니라 동방, 시베리아 극동, 태평양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시베리아 극동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죠? TSR,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에 이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철도망이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 지선으로 중앙아시아 대국 다 통해요. 몽골까지. 이 대륙간 철도, 그 다음에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북극이 녹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 이게 러시아의 미래예요.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 이게 푸틴의 야심찬 신동방 정책이에요. 자, 이 신동방 정책을 추구할 때 북한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이 필요할까요? 쓸모가 없죠. 미싱링크, 통과 구간일 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계속 안보, 군사적으로 군사 보급기지로서 필요성이 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 북한의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4만 불 수준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270억 불 내외였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를 너무 미워하는데 우리 나로 있죠? 우주로켓, 지금 누리호. 1단 로켓을 러시아가 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누리호는 지금 하늘 못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 소련에 준 차관을 러시아의 군사기술로 받았거든요. 군사무기로. 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북한의 KN-23이 있어요. 우리 현무미사일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 원천 기술이 러시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러시아도 우리로부터 받은 게 많고.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를 그렇게 선악으로 보면 안 되고 냉혹하게 국익 우선입니다. 국익 우선으로 본다면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도 선악이 아니에요. 국익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러 관계에 미래는 있거든요. 러시아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장호진 안보실장 지금은 그만뒀지만 러시아 통이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한러 간의 전략적 소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린 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러시아도 경협도 왜 참여 안 합니까? 북방은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탈령된 이후에 제일 성공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한중 수교했어요. 한소련 수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련 유학 갔거든요. 동유럽 뚫었어요. 중앙아시아 뚫었어요. 중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죠? 이게 북방 정책의 결과거든요. 북방은 우리의 미래예요. 태평양에 의존해서 발전했지만 해양에 북방은 미래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삐져갖고 저러고 있지만 만일에 북한을 철도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하역된 물건, 생산된 물건을 부산항에서 지금 배로 보내잖아요. 그럼 뭐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기차로 가면 2주이면 스페인까지 가요. 거기다가 배로 가면 적도를 통과하니까 고정밀 그런 것들은 그 적도의 연분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철도는요? 아니잖아요. 적도로 안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방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악으로 보지 마라. 세계도 국제질서는 선악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익, 그 다음에 우리의 생존, 우리의 발전.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 휴전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거다. 러시아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북한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가 소련 가서 유학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인들은 소련 갔을 때도 나만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그러는데 북한 그러면 이랬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이게 전에 잘 모르시는데 그 푸틴 딸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한국 유학생하고 열애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번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고 초코파이 좋아하고 도시락면 좋아하고 현대자동차 좋아하고 한국 되게 좋아해요. 우리도 러시아의 나쁜 감정 6.25 때 있지만 그게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푸틴은 나쁜 놈,
젤렌스키는 착한 놈, 뭐 이런 이제 이게 형성됐는데 러브 전쟁은 아주 복잡해요. 서울과 경기도가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나라가 됐고 이 경기도가 만일에 북한과 동맹을 맺는다고 그러면 서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왜 서울이 무서우니까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충돌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 가입하느냐?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1억 4천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호시탐탐 노리니까 크림반도 뺏어가고 또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되면 러시아가 뚫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전쟁입니다. 선악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얽히고 설킨 전쟁이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어쨌든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돈바스 불법적으로 침략을 했으니까 푸틴이 나쁜 건 맞죠. 그러나 원인은 얽히고 설키고 아주 복잡하다. 그리고 이 전쟁 이전에 한도 관계는 순풍을 달고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았다. 왜냐? 러시아는 천연 자원에 의존합니다. 수출의 50%가 지하 자원이에요. 이상이. 그러니까 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산업 기반을 다 가지고 있다네. 경공업, 중공업, 첨단 정밀 산업까지. 그러니까 이 한러 간에는 아주 많은 경제적 접점이 있었는데 러우 전쟁으로 이게 차단되고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서방에 서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반발로. 이게 이제 따라서 무역 규모도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휴전할 거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다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휴전까지 주선했는데 한도 관계에 대해서 와서 딴지를 걸겠어요?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출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작년에 트럼프는 뭐예요?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조업도 부활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2023년에 한국은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한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을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차지하는 공급망을 대체해야 될까 누군가는. 한국에 기회가 생기죠. 중국이 차지하던 공급망을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 미국이 신뢰할 만한 공급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배제되면 우리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을 꼭 나쁘게 볼 건 없다. 그리고 강제 휴전을 시킨 상황이고 그러면 푸틴한테도 숨구멍을 트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휴전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 러시아가 점령한 걸. 그러나 공식 인정은 안 할 거다. 불법으로 규정할 거다, 겉으로는. 그럼 제재를 다 해제해주진 않을 거예요, 러시아에. 그러나 숨통은 트여야 되니까 일정 부분을 해제해 줄 거고, 그러면 한도 관계에도 찬스가 생기죠. 그런 환경이 생기면.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강제유전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핵무장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국, 일본. 절대 자체 핵무장 인정 안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는 인정 안 해요. 왜냐?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랑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이 핵무장하면 그냥 불량 국가 하나 생겼다 이거지만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 질서가 바뀝니다. 일단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5위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한다고 하겠죠. 대만도 한다고 하겠죠. 이란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저 가난한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전 세계 중진국 이상은 모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입김은 사라집니다. 미국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만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영원히 대만 침공 못합니다. 국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장 하게 해줄까요? 절대 안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트럼프가 핵무장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워낙 별종이니까 트럼프가 만에 하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참모들이 목숨을 걸고 말릴 겁니다. 그럼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도 상실해, 한국도 상실해, 대만도 상실해. 그럼 뭐 말레이시아, 태국은 안 할까요? 다 하겠죠. 그럼 필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양반인데 그분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한미동맹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맹신이거든요. 자, 베트남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포기하고 떠났죠. 한국전쟁이 6.25가 왜 일어났느냐.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우리한테 탱크 한 대 안 주고 에치슨 라인 거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방위의 범위 바뀌더라고.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상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군이 참전했어요. 6.25에. 우린 베트남에 참전 안 했나요? 무려 5천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전사를.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6.25 때 미군 전사보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젠간 깨집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군사동맹은 깨졌어요. 언젠가.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언제든 떠나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붙잡아도 사랑합니다 해도 떠날 거고,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미국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목표는 아니다. 동맹은 서로의 수단이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걸 절실하게 말해주잖아요. 돈 안 주면 머니톡스, 돈 안 주면 갈 거야. 동맹도 돈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못 믿겠네? 우리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현상의 이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효과 중에 하나가 동맹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니까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면 베트남에서 떠났어요? 아프간에서 떠났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나쁘냐? 아니죠.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미군이 파병되는 거지. 왜 이 네오칸 세계에서 뭐 자유의 가치? 그때는 냉전기였잖아요. 자유지정을 지키는 게 미국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념이 없잖아요. 오로지 실리잖아요. 실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자유진영 이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지수가 아주 낮아요.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고 선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도 민주주의와 자꾸 우리 착각을 하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아닙니다. 자꾸 러시아를 그냥 빨갱이 공산주의 그러는데 러시아 공산당은요 있어요. 주가노프라고 당수가 아주 쪼그라들어 있어요. 공산당은 세력도 없어요. 푸틴의 독재 국가예요. 이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는 냉혹한 국제 질서가 현실입니다. 이 직시해야 돼요.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 발전을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생각은 뭐냐? 가난한 한국이 아니잖아 이제. 우리보다 잘 살잖아.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니머신 그랬잖아요. ATM기로. 실제로 반은 맞고요. 옛날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요. K방사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토한테도 방위비 올려!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의존하지 마. 유럽은 좀 벌받기보다는 혼나야 돼요. 그냥 너무 방만하게 그냥 그 방위산업 줄여버리고 그냥 먹고 복지하고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 정신 차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한 1% 쓰는데 트럼프가 원한 게 2%였거든. GDP 2%. 다 2% 올리기로 했어요. 3분의 2가. 우리 2.5% 써요. 2.5%.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방위비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주둔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물론이거니와 방위비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재래식 전력은 충실하다. 핵무기가 없다. 핵무기만 있으면 된다. 지금 걱정되는 게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날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 폼페이오,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런 사람 다 안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다시. 알렉스 웡. 북한과의 트럼프 1기 때 정상회담할 때 실무를 이 사람이 했거든요. 하노이, 싱가포르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준비했거든요. 백과 협상을. 근데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뭐냐? 러우 전쟁 강제 종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낼 거예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3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럼 난 트리플 크라운이야, 김미 노벨 프라이즈, 노벨 평화상 이럴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알렉스 웡을 부른 걸 보고 이 사람의 이 양반이 생각보다 빨리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제 재선 부담이 없잖아요. 오로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협상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허술한 협상. 그걸 핵군축론이라고 해요. 핵군축. 그건 뭐냐?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정해줄게. 대신 미국에 대한 ICBM은 개발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은 안전해지죠. 우리는 위험하지. 왜냐? 우린 공격 능력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하노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 2018년에 김정은이 싱가포르 전에 ICBM 모라토리엄, 우리 ICBM 안 쏠 거야 선언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미국 안 쏜다는 얘기죠. 개발 안 한다.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거야. 핵실험도 필요 없거든. 하면 좋지만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9년 2월. 영변 핵단지, 영변 핵 프로젝트를 우리가 포기할 거야. 대신 해제해줘 그랬거든요. 이게 핵군축이에요. 뭐냐? 영변 핵단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격할 능력 그만둘게. 대신 제재를 해제해줘. 그럼 북한 핵의 일부와
제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김정은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핵군축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국제원자력 사무총장도 9월 달에 아니 더 안 돼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마. 이렇게 말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국제사회는 북한 핵이 밖으로 흘러만 안 나가면 되니까 비확산. 자기들 이해관계지. 강제유전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트럼프 김정은의 핵군축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일단은. 길을 쓰고 막아야죠. 개거품 물고 막아야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차갑게. 핵군축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 대비해야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체 핵무장. 우리 할 거야? 너 니네 비확산 조약 위반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웃기지 마.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NPT 탈퇴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 알지? 우리가 비상상태야? 왜? 김정은이 핵무기를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비상상태 맞지? 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협박을 해. 협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우리 핵무기 제조 인정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이건 카드예요. 한다고 막 국민들 여론이 지금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카드. 이걸로 들이밀어야죠.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명분이 되잖아요. 북한 핵 인정했잖아. 우린 왜 안 돼? 위험한데.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우리 못 받아들여.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핵무장 할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안 돼? 그럼 알았어. 전술핵. 니네 미국의 핵탄두 전술핵 우리 비행장에 갖다 놔. 여기다가. 나토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냐? 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미국의 전술핵이 없어요. 지금 줄 수 있는 게. 다 폐기했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지금. 자, 두 개 다 안 주겠죠? 그럼 세 번째가 본심이에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원자력 발전에 쓰는 우라늄 연료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천연 우라늄 강석에는 우라늄 U235가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거 갖다 대면 안 타요. 그러니까 우라늄만 골라내야 돼요, 이렇게. 그걸 enrichment, 농축이라고 합니다. 5%까지 농축을 하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이건 안 터져요. 근데 이걸 95%까지 농축하면 고농축 우라늄 원자폭탄이 돼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릴보이 그 폭탄이에요. 농축 권한을 받으면 이걸 농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연료봉을 다 썼죠? 쓰면 끄집어냅니다. 그럼 수주해서 식혀야 돼요. 이걸 다시 처리하면 여기서 플루토늄이 생겨요. P239.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넨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금지시켰어요. 왜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을 해주면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계획? 무궁화 계획, 핵무장, 노무현 정부 때 농축 몰래 했다가 들킨 거. 우리 안 믿어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안 한다고 각서를 썼어요. 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받으면서 미국한테 한미 원자력 협정 니네 말 들을 거라고 썼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출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건 거예요. 우리 기술 아니냐고. 근데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기술이 있거든요. 미국 허용해 줬거든요. 하고 있어요. 자, 펜넨 나가사키 떨어지는 원자폭탄 만드는데 한 5kg 들거든요. 플루토늄이. 일본은 플루토늄이 40톤이 넘어요. H2 로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들어가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농축도 왜 못하게? 재처리하면 재처리 시급해요. 이 연료봉이 사용 후 연료봉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 있어요. 각 연료 발전소에. 이걸 영구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라고 해요. 경주에 있는 건 저준위 방패장이 옷, 장갑 이런 거 보관하는 데거든요. 그때도 나라 쪼개졌죠, 경주. 근데 고준위 방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이거 하라고 하겠어요? 없어요. 2030년까지밖에 지금 각 발전소에 용량이 안 돼요. 2030년까지 안 만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못 돌려요. 하나씩 셧다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 왜 안 하느냐? 폭탄 돌리고 있는 거지. 왜냐, 각 정부가 그걸 나서기 시작하면 나라 쪼개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재처리하게 되면 시간을 벌어요. 또 쓸 수 있으니까. 저 명분이 되잖아요. 농축도 해야 돼. 재처리도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야, 해줘. 이걸 받아내야 돼요. 농축과 재처리만 하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안보를 안 해주세요. 요 권한을 받아내면 미국만 허용하면 되거든요. NPT, IAEA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몇 달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믿지 마세요. 지금은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인프라가. 근데 농축, 재처리 이런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면 인력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핵군축을 일단 막아야 된다. 근데 속으로는 냉정하게, 겉으로는 개거품 물어야 되지만 한해서 속으로는 냉정하게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넣은 이걸
잠재적 핵역량 구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제일 현실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거만 받으면 이제 불안해서 해소될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잠재적 핵역량만 구축하면 사실상의 핵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농축과 제체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라이터로 떼도 안 터져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이걸 분열을 시키려면 기폭 장치가 있어야 돼요. 폭발 렌즈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열을 시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폭발 장치로. 그러니까 기폭, 딱 불을 눌러서 불 붙이는 그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기폭 장치라고 그래요. 터지는 거. 자, 핵물질 기폭 장치. 근데 이 기폭 장치는 우리가 세계적인 탄약 선진국이니까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나 있어요. 다른 데 쓰는 거 기술만 좀 저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운반수단, 미사일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정밀도가 값은 싸고. 자, 그럼 세계 중에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 있어? 기폭장치 사실상 있어? 핵물질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농축과 제철이 권한만 받으면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죠. 유사시에도. 예,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고, 또 안보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핵 문제, 북미, 미북 협상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의미 있는 시간 감사드리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